네, 뉴스킹 3부 문 열었습니다. 자, 킹스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김수민 평론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뭐 제가 있는 곳은 다행히 비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 오늘 뭐 뉴스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우려가 됩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요? 저도 제가 사는 구역에는 별일이 없었는데요. SNS라든지 이쪽을 보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동작, 강남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피해가 있으셨고 특히 안타까운 거는 이런 때에도 피해도 재난도 빈부격차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영화 기생충 봤었는데 영화만 봤지 뭐 그 침수 뒤로 얘기하는 거죠. 반지하. 그렇습니다. 네네. 그 뒤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했는지 좀 부끄럽게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강남역 쪽이 뭐 좀 저지대라서 그런지 잘 물에 잠기는데 이번에도 물에 많이 잠겼습니다. 예, 뭐 상당히 그 비 피해가 심각한 상황들 보이고 있고 뭐 지하철역까지 침수가 되거나 차량들 물에 잠기는 모습 많이 나왔고요. 앞서서 김수민 평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관악구에서는 반지하에 이제 3명이 갇혀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인명 피해까지 현재 발생하고 있어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 중대재해 또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한 안전총괄실이 인사철을 맞아 수뇌부 공백 사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부분도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일단 안전총괄실이라고 하는 부처가 이 재난이라든지 이런 방면을 총괄하는 부처인데 여기에 실장하고 국장 보직이 일정 기간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원래 실장을 맡고 있던 인사가 이제 다른 부구청장 인사로 옮겨가게 되면서 근데 하필 이제 지금 여름철이고 뭐 어제와 같은 침수를 100%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해도 여름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예보도 좀 됐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설 안전 관리라든지 또 어떤 풍수의 대응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당분간 공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서울시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에 뭐 젊은 토목직 간부를 배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좀 현재 시기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정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 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서울시 측면에서는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인사가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가능하다면은 더 빨리 당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뭐 재설대란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도 인사로 인해서 잠시 공석이 생겼던 혹은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 말하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고요. 정부 차원으로 보자면 대통령은 집에서 보고를 받았고 지금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출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상태인데 이 역시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자연이라는 걸 100%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피해가 현재 상당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택 주변이 서초동 강남역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돼서 출근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재난은 차별적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차별적이기도 하다. 결국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원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쪽에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통령도 지금 이제 도로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출근이 어렵겠죠. 그래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헬기가 또 떴다가 내려가고 이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현재 단념한 상태라고 하고 일단은 집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비 피해를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상황 점검회의 주재를 했는데 자리에 한 3-4명 정도만 앉아 있었다라고 또 보도가 있어요. 지금 뭐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고
오가는 길이 막힌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뭐 회의든 방송이든 뭐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기관 또 뭐 공무원들 오전 11시에 출근 이게 뭐 큰 그런 의미가 있을까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것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밤중에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런 출근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뭐 민간 기업이나 이쪽에 당장에 어떤 강제적으로 이행을 할 수가 없으니 민간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모범을 보인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부터 한다는 취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11시 이후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 피해 상황 다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소식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 모든 건 자신의 불찰이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5월 26일에 지명이 됐고요. 그 지명 후에는 뭐 음주운전이나 논문 중복 게재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는데 그 후에 학제 개편이나 외고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센 반발에 바로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사퇴설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이후에 지금 자진 사퇴로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걸 두고 뭐 사실상 경질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박순애 부총리 임명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기억도 나고요. 결국은 스타 장관 배출은 실패한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지금 사퇴를 한 거니까요. 네, 스타 장관이 아니라 거의 뭐 거꾸로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장관직을 소화를 하게 됐고 사실 현재의 윤석열 정부 장관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임명이 돼서 가장 먼저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책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연구윤리 이런 문제들까지 겹쳐지면서 좀 박순애 장관 예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는 행정학자였었는데 학자로서도 좀 신망의 훼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총체적으로 난국 상황에서 장관직을 또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인철 후보도 낙마했고 교육부 장관은 지금 한동안 지금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학제 개편 추진 이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학제 개편 이 문제가 교육부 차원의 논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한국갤럽에서 추가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일어난 요인을 또 찾자면 학제 개편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취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학부모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학제 개편 추진 특히 만 5세로 취학 연령을 하향한다. 이 부분 때문에 가장 크게 논란을 일으켰고 사퇴로 이어지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20%대가 됐고 지금 말한 것처럼 좀 더 떨어졌던 상황인데 그래서 인적 쇄신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박 부총리 한 명으로 끝나는 건지 이게 신호탄으로 좀 더 인적 쇄신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언급을 두고 꽤 대부분의 언론들에서는 추가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뭐 주요 검찰 출신 인사들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여권에서도 대통령실에 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뭐 사람을 바꾸게 되면 단순 쇼잉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이 있느냐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제 개편, 외고 폐지 이런 교육개혁 부분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인데요. 지명 35일 만인 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뭐 예상대로 경찰국 신설을 놓고 시작부터 공방이 이어졌고요.
또 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면서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 그리고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치안감 인사 논란, 경찰대 개혁, 재건축 갭 투기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고요. 특히나 이 김순호 경찰국장의 경찰 특혜 의혹이 또 최근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네. 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 30년 전의 개인적인 일이다. 이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여야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당위성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윤희근 후보자 대처가 어땠는지요? 한편으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적법한 것이냐 계속 질의를 하니까 명확하지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경찰국 설치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경찰청법 위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을 했었고요. 이게 보다 못해서 여당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청장 후보자답게 소신 있게 답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희근 후보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국 설치 추진에 대해서 위법이다. 적법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현재 형태라면은 충분히 찬성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찬성 이런 것들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자, 한편 재건축 갭 투기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것도 여야 공방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갭투기요. 네. 예. 이게 2002년 4월에 매입을 한 건데,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1억 7,6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7천만 원의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서 이게 갭 투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집을 사고 한 13년 6개월 정도 지나서 4억 9천만 원 정도의 매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이렇게 갭 투자를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집을 사자마자 사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윤 후보자 가족이 이 집에 실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의심을 받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류삼영 총장 징계에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으로 좀 답변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대부분의 답변에서 네. 그랬지만 뭔가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걸 두고는 그냥 네. 양쪽의 해석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만 답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윤 후보자 또 이상민 장관은 김순호 경찰국장 그 밀고 논란 관련해서 모른다는 입장인데 아마 이 추후에 또 의혹이 밝혀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추가적으로 일단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의혹이 조금 더 분명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은 노동운동 하다가 잠적하고 얼마 안 돼서 1989년에 경찰로 특채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예. 여기서 처음 특채될 때도 순경이 아니라 경장으로 경장 특채라고 하죠. 특채가 됐고 예. 그다음에 경장 위에 경사 위에 경위인데 이렇게 2단계 구간을 승진하는 데 있어서 4년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엄청 빨랐네요. 보통 한 15년 정도 예. 그 당시 기준으로 걸리는 건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그 표창을 받은 것으로 범인 검거 우수로 근데 예. 그 범인 검거가 혹시나 본인이 그 투쟁을 했었던 그 노동운동 단체라든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단체 관계자들을 밀고 하고 혹시 하면서. 건강한 거 아니냐 이거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좀 파고 들어갈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확인되려면 금방 또 되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저는. 옛날 일이긴 하지만. 확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을지 그런가요? 조금 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남아 있는지 있더라도 밝힐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준석 대표 소식이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벼랑 끝에 몰렸다라는 소식인데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친 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한기호 사무총장 그리고 아하. 정미경 최고위원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결국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힘이 실리게 된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도 그동안은 이준석 대표 입장을 좀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어제는 이 대표가 지금 이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국민에게도 당에게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주요 당직자 중에서 이제 이 대표 측근 인사는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자,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저희 방송에 같이 했던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제 또 좀 떠났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전국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로 뭐 사실은 자동 해임이 되는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유권 해석이 전국의 차원에서 뭐 전국 위원들 전체가 같이 내린 건 아니지만 서병수 의장이 내렸던 것이 비대위가 들어서는 이상은 이준석 대표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진작에 결론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이 따로 제출이 돼서 이준석 대표 자리를 남겨놓는 네. 이 하태경 의원이 주도했던 그 개정안이 따로 제출되기도 했는데 그것도 부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라든지 대표직의 유지 이런 부분들은 비대위 전환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대위 전환은 전국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 친 이준석 대표 쪽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이 우세해 보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표직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가진 카드가 결국 지금 법적 대처, 가처분 신청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카드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우세가 담보돼야 되는 것인데 현재 이 뭐 최고위원회 통과하고 상임 전국이 통과하고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수적 우세는 담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소수 입장에서도 뒤집어 볼 수 있는 카드는 결국에 법적 대응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했는데 사퇴했던 최고위원이 표결에 들어온다거나 사퇴하지 않고 선언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좀 틈새 공백을 노려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게 법원에서 인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용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 정당이라는 게 자율적인 조직이고 정치적 결의에 따른 거라면 어지간하면 법원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만 질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기게 되면 또 전국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그 카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말씀처럼 우군들이 거의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참 싸울 동력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하고 또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싸울 동력을 잃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같이 서가지고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만만치 않다. 정면 대응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들 좀 부담을 느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김용태 최고위원 정도가 지금 남은 상태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등이 나서서 국바세 활동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뭐 토론회도 열었는데 뭐 이 정도 활동들이 지금 이 대표 측에서는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토론회 자체도 근데 뭐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적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13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13일이면 시간이 꽤 멀리 두고 기자회견을 지금 예고를 한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요? 일단 그간 못했던 말들이 많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방을 돌면서 여러 순회 일정을 갖기도 했었지만은 공식적인 발언만 놓고 보자면 SNS에 올라갔던 것이 전부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수위 조절,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위 조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위를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못했던 말들, 뭐 윤석열 정부가 뭘 못한다,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총망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13일이 토요일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금요일이라면 일요일인데 금요일은 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아니면 안철수 일요일 남자 아니었겠습니까? 일요일 날 뭐 10시나 2시 이렇게 함으로써 기사를 또 이끄는데
토요일의 기자회견 약간 의외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광복절 연휴가 껴 있는 그래서 그럴 것도 수도 좀 있겠죠. 감안한 것인지. 15일 날 광복절이니까. 그 중에는 또 다른 이슈들도 많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일이나 11일도 괜찮은데요. 굳이 토요일 날. 아니면 비대위 새로 출범을 하게 되면 좀 만남의 시간을 가질 거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비대위는 오늘 아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13일 날 토요일 날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남길지 뭐 그날도 아마 전국이 또 태풍이 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김수민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